안녕하세요. 별꽃 낭독입니다. 한국의 신비로운 이야기와 심리추리, 초자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별빛 아래 숨겨진 비밀을 함께 풀어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과거의 진실은 때로 현재의 칼날보다 더 위험합니다. 학자 박민주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한 손에는 억울하게 죽은 원혼의 한이, 다른 한 손에는 거대한 현실 권력의 위협이 쥐어져 있습니다. 수백 년간 경복궁의 그림자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마지막 장이 마침내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려 합니다. 비밀의 방에서 빠져나온 박민준 박사는 며칠 동안 알아누웠다. 희빈의 원혼이 뿜어냈던 지독한 한기는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병들게 했다. 그는 눈을 감으면 자신을 노려보던 희빈의 붉은 눈동자가, 귀를 막으면 복수를 속삭이던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이제 거대한 운명의 덫에 걸린 사냥감이었다. 원혼의 저주와 현실의 위협 사이에서 그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의 몸이 쇠약해질수록 희빈의 영혼이 그의 주변을 맴도는 기운은 더욱 강해졌다. 연구실에 혼자 앉아있으면 누군가 등 뒤에서 서늘한 한숨을 내쉬는 듯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소복을 입은 여인의 그림자가 그의 뒤를 따르는 듯한 착각에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아야 했다. 그녀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자신의 한을 풀어달라고 소리 없이 그를 압박하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려웠지만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희빈의 마지막 요구, 그녀의 무덤을 찾아 증거를 확보하는 그 위험한 과제를 수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가장 먼저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희빈은 일기장 뒷면에 적힌 시의 무덤의 위치를 숨겨놓았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그녀의 우아한 필체로 쓰인 애절한 사랑시 한 수가 적혀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는 평범한 시처럼 보였다. 하지만 박민주는 이제 그녀의 글이 결코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희빈이 알려준 대로 시의 각 행 첫 글자들을 따로 떼어내어 조합하기 시작했다. 첫 행의 첫 글자는 나, 아. 두 번째 행의 첫 글자는 미. 세 번째 행의 첫 글자는 산. 아미산. 박민준의 눈이 번쩍 뜨였다. 아미산은 경복궁 교태전 뒤편에 있는 경회로 연못을 파면서 나온 흙을 쌓아 만든 인공 정원이다. 왕비의 후원인 그곳은 아름다운 꽃나무와 기이한 모양의 돌들로 꾸며져 궁궐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은밀한 공간으로 꼽히는 곳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다음 글자들을 조합했다. 네 번째 행의 첫 글자는 동. 다섯 번째 행의 첫 글자는 향. 여섯 번째 행의 첫 글자는 남. 모든 글자를 조합하자 아미산 동쪽 향나무 아래라는 완전한 문장이 나타났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희빈은 자신의 시신이 묻힌 장소를 이토록 교묘한 방식으로 남겨놓았던 것이다. 왕비의 공간인 아미산. 그곳은 일반 궁녀나 후궁이 함부로 묻힐 수 없는 장소였다. 아마도 그녀를 죽인 범인들이 사건을 완전하게 은폐하기 위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장소에 그녀의 시신을 비밀리에 묻어버린 것이 틀림없었다. 이제 장소는 알아냈다.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다. 박민주는 다시 한번 한밤중의 도굴꾼이 되어야만 했다. 그는 낮 동안 미리 아미산을 답사하며 지형을 익혔다. 동쪽 가장자리에 수령이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오래된 향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바로 저곳이다. 그날 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움직였다. 작은 배낭에 손전등과 장갑,
그리고 땅을 팔 수 있는 작은 야전삽을 챙겼다. 지난번처럼 관리인의 눈을 피해 궁궐 안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한 그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교태전 뒤편 아미산으로 향했다. 달빛이 교교한 아미산은 낮에 보았던 아름다운 모습과는 달리 기이한 괴석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그는 곧장 동쪽의 향나무를 찾아갔다. 나무 앞에 서자 어디선가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그의 뺨을 스쳤다. 희빈의 영혼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고 있음을 직감했다. 바로 여기다 나의 억울한 뼈가 이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다. 귓가에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이는 듯했다. 박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고 배낭에서 야전삽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향나무 바로 아래 주변보다 흙이 조금 더 부드러운 부분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서걱, 서걱. 밤의 정적 속에서 흙 파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렸다. 마치 금지된 행위를 하는 죄인처럼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작업을 이어갔다. 땅은 생각보다 깊었다. 그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팔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아려왔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희빈의 원혼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다시 힘을 낼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아팠을까? 투둑하고 삽 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리는 소리가 났다. 돌멩이가 아니었다. 나무의 감촉이었다. 박민주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삽을 놓고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 썩어가는 나무 상자의 형태가 드러났다. 관이었다. 시신을 담았던 작은 나무 상자.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땅 위로 끌어올렸다. 상자는 오랜 세월 탓에 거의 다 썩어 문드러져 있었고 조금만 힘을 주어도 바스러질 듯 위태로웠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한 줌의 재로 변한 유골과 사가버린 비단옷 조각들이 뒤섞여 있었다. 박민주는 경건한 마음으로 잠시 묵념을 올렸다. 그리고 그는 상자 안을 자세히 살폈다. 유골 중에서도 손 부분의 뼈를 찾기 시작했다. 희빈은 증거를 손에 쥔 채 죽었다고 했다. 마침내 그는 5개의 손가락 뼈가 흩어지지 않고 무언가를 감싸준 듯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흙과 먼지를 털어내고 그 소나기 안에 든 물건들을 확인했다. 그의 손전등 불빛 아래 2개의 작은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나는 푸른 옥 장식이 박힌 남자의 상투 비녀 동곳의 일부였다. 옥의 빛깔과 세공 솜씨로 보아 상당히 높은 신분의 남성이 사용하던 물건임이 분명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비단옷 조각이었다. 박민주는 그것을 펼쳐보고 숨을 멈췄다. 그 옷 조각에는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용, 무늬의 일부가 금실로 수놓아져 있었다. 용 무늬. 그것은 오직 왕과 왕세자, 그리고 왕의 직계 혈족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무늬였다. 하지만 좌의정 김진성은 왕족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순간 박민준의 머릿속에 새로운 가설이 떠올랐다. 만약 범인이 좌의정 김진성이 아니라면? 만약 희빈이 어둠 속에서 사투를 벌이다 범인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것이라면? 아니, 어쩌면 그녀를 죽인 범인은 여러 명이었고 그 중에는 왕족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일까? 미스터리는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의 손에 들린 이 2개의 증거물은 당시 조선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벌어진 끔찍한 음모의 실체를 밝혀줄 유일한 열쇠라는 것. 그는 모든 증거를 조심스럽게 수습하여 배낭에 넣었다. 이제 그는 이 위험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있는 권력과 정면으로 맞서야만 했다. 밤의 어둠은 서서히 걷히고 있었지만 그의 앞길에는 더 짙고 끈질긴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미산에서 돌아온 박민준 박사는 단 하루도 지체할 수 없었다. 그의 손에 들린 증거들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빈의 한이 서린 비명이자 진실을 밝힐 유일한 열쇠였다.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혼자서 짊어지고 갈 수 없었다. 언론에 폭로하기에는 증거의 출처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고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공소시효가 사라진 지 수백 년이 지난 과거의 사건일 뿐이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은 단 하나뿐이었다. 바로 문제의 근원, 좌의정 김진성의 후손인 김정현 이사장을 직접 만나는 것이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비서실을 통해 김정현 이사장과의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평소 자신을 아끼던 이사장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면담 요청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그는 마침내 재단 꼭대기층에 있는 이사장의 집무실로 들어설 수 있었다. 김정현 이사장의 집무실은 마치 현대적인 궁궐 같았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벽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현대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값비싼 원목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책상에 앉아있는 김정현 이사장은 여느 때처럼 온화하고 기품 있는 미소를 띤 채 박민준을 맞이했다. 박 박사, 이렇게 급하게 나를 보자고 한 걸 보니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 모양이지? 김 이사장의 목소리에는 박민준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박민준은 그 미소 앞에서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자신에게 이토록 호의를 베풀었던 은인에게 그의 조상이 끔찍한 살인자라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의 등 뒤에는 희빈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다. 이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민준은 품속에서 희빈의 일기장을 꺼내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지난 며칠간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담담하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연히 발견한 일기장의 내용, 그 안에 담긴 희빈의 억울한 죽음과 좌의정 김진성이란 이름, 그리고 그를 이곳으로 이끈 원혼의 목소리까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김 이사장의 얼굴에서 온화한 미소가 서서히 사라져갔다. 그의 표정은 처음에는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에서 점차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리고 마침내 차가운 무표정으로 변해갔다. 박민준의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침묵을 깬 것은 김 이사장의 웃음소리였다. 처음에는 나지막한 헛웃음이었지만 이내 온 집무실이 떠나갈 듯한 큰 웃음으로 변했다. 하하하. 박 박사, 요즘 연구가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군. 스트레스가 심해서 아주 재미있는 역사 소설을 한 편 써왔어. 그래, 필력은 아주 훌륭하군. 하지만 이런 장난은 나한테는 통하지 않네. 김 이사장은 박민준을 한심하다는 듯 혹은 정신이 나간 사람을 대하듯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내가 감히 누구에게 덤비는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었다. 박민준은 그의 반응이 예상했다는 듯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배낭에서 작은 주머니를 하나 더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아미산의 차가운 흙 속에서 찾아낸 증거물들을 책상 위에 쏟아냈다. 소설이 아닙니다, 이사장님. 먼지가 묻은 작은 뼈 조각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낸 푸른 옥 장식이 달린 상투 비녀와 용 무늬가 새겨진 비단옷 조각. 그 증거물들이 책상 위에 나타나는 순간 김 이사장의 웃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그쳤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시며 석고상처럼 하얗게 굳어버렸다. 그의 동공는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다른 증거물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푸른 옥 비녀 조각에 시선을 고정한 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것을 어디서? 그것은 김씨 가문의 종손들만이 대대로 그 존재를 알고 있던
분실되었다고만 전해지던 가보의 일부였던 것이다. 김 이사장의 반응을 본 순간 박민주는 자신의 추리가 모두 맞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다. 김 이사장은 더 이상 박민준을 비웃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 그리고 깊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한참 동안이나 밖을 내다보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는 차갑고 위협적인 톤으로 변해 있었다. 박 박사, 자네는 지금 아주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는 걸세. 그만두게.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돈인가? 아니면 더 높은 자리라도 원하나? 뭐든 말하게. 자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줄 수 있네. 그러니 이건 없던 일로 하는 걸세? 그는 박민준을 회유하고 협박하며 이 끔찍한 진실을 덮으려 했다. 그의 태도는 명백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조상이 저지른 죄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대대로 은폐해왔던 것이다. 가문의 명예와 영광을 지키기 위해 그는 기꺼이 진실을 땅속에 묻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박민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진실을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 가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원합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한 영혼을 위로하고 역사를 바로잡는 것, 그것뿐입니다. 역사라고? 김 이사장은 다시 한번 비웃었다. 역사는 힘있는 자가 쓰는 것일세. 박 박사, 자네 같은 힘없는 학자가 떠든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자네만 다칠 뿐이야. 내가 자네를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줬는지 잊었나? 나는 자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지만 그 날개를 꺾어 다시는 날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그의 마지막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박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이제 거대한 권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과연 그는 이길 수 있을까? 그의 결심이 흔들리려는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한기가 느껴졌다. 희빈의 원혼이 그의 곁에 와 있었다. 내가 자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지만 그 날개를 꺾어 다시는 날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사람이야. 김정현 이사장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한 후원자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는 냉혹한 권력자의 눈빛이었다. 박민준 박사는 그 위압감에 눌려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현실의 벽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했다. 김 이사장은 박민준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책상 위로 다가와 희빈의 유골에서 나온 증거물들을 자신의 손으로 거두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집무실의 모든 불이 한꺼번에 펑 소리를 내며 꺼졌다. 창밖은 아직 대낮이었지만 집무실 안은 순식간에 해 진력처럼 어둑어둑해졌다. 그리고 박민준의 등 뒤 그가 서 있던 공간의 공기가 아지랑이처럼 일렁이기 시작했다.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집무실의 모든 물건들이 맹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책장에 꽂혀있던 책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고 값비싼 도자기는 선반에서 떨어져 과장창 소리를 내며 깨졌다. 마치 강력한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한 광경이었다. 이게 무슨... 김 이사장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의 눈앞에 박민준의 등 뒤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반투명한 여인의 형상이 보였다. 피눈물을 흘리는 듯 붉은 눈, 길게 풀어헤친 머리, 하얀 소복. 수백 년 묵은 증오와 분노를 온몸으로 뿜어내는 희빈의 원혼이었다. 감히 내 놈이 나의 것을 탐하는 것이냐. 희빈의 목소리가 집무실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울려오는 듯한 저주와 원망의 소리였다. 그녀는 김 이사장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 수백 년간 증오해온 원수의 후손.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김 이사장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거만한 권력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초자연적인 존재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는 맹목적으로 빌기 시작했다. 희빈의 원호는 그런 그를 경멸하듯 내려다보며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갔다. 박민주는 이대로 두면 김 이사장이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간신히 용기를 내어 희빈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잠깐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복수는 이런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켜라. 이자는 나의 원수, 내 손으로 직접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하지만 희빈의 분노는 잦아들지 않았다. 바로 그때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은 김 이사장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터져나왔다. 아닙니다. 우리 가문이 아닙니다. 제 조상께서는 좌이정 할아버님께서는 희빈마마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절박한 외침이었다. 박민준과 희빈의 원호는 동시에 행동을 멈췄다. 김 이사장은 엉엉 울며 아무도 몰랐던 가문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좌이정 김진성은 사실 희빈을 죽인 범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남몰래 희빈을 깊이 연모하고 있었다. 그는 왕의 여자인 희빈에게 감히 마음을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항상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에서 그녀를 지키고 보호하려 애썼다. 그는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다른 세력, 조론, 이 왕의 총애를 받는 희빈을 시기하여 그녀를 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래서 그는 희빈에게 여러 번 경고를 보냈지만 희빈은 그를 자신을 위협하는 그림자로 오해했던 것이다. 희빈이 살해되던 그날 밤, 좌이정 김진성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비밀 공간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희빈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희빈을 죽인 진짜 범인과 마주쳤다. 범인은 좌이정의 정적이자 소론 세력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희빈을 죽이고 그 죄를 모두 좌이정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좌이정의 옥피녀가 부서지고 그의 옷자락이 찢겨나갔다. 희빈의 손에 쥐어져 있던 증거는 바로 좌이정의 것이 맞았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범인이어서가 아니라 범인과 싸우다가 남겨진 흔적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배신자는 누구였을까? 희빈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진짜 범인은 누구였을까? 김 이사장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희빈마마를 배신한 것은 마마께서 가장 믿고 아끼셨던 몸종, 월향이었습니다. 월향. 희빈의 일기장에도 몇 번 등장했던 이름이었다. 언제나 자신의 편이 되어주었던 충직한 몸종. 하지만 그녀의 충심은 거짓이었다. 그녀는 몰래 좌이정의 정적과 손을 잡고 희빈의 모든 동태를 감시하고 보고해왔다. 그녀는 신분의 족쇄를 끊고 양반가의 첩이라도 되어 부와 권세를 누리고 싶었던 것이다. 살해가 벌어지던 그날 밤, 비밀 공간의 문을 열어주고 범인들을 안으로 들인 것이 바로 월향이었다. 그리고 용문이가 새겨진 비단 옷 조각. 그것은 범인이 입고 있던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빈이 죽기 직전까지 만들고 있던 왕에게 선물하기 위한 룡보의 일부였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그것을 찢어 범인의 증거물과 함께 손에 쥐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희빈의 원호는 충격으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녀가 수백 년간 증오하며 저주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배신당했다는 사실. 그 거대한 진실의 무게 앞에서 그녀의 지독했던 한과 증오는 눈 녹듯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분노의 에너지를 잃어버린 그녀의 형체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원하는 원혼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해받고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가엾고 외로운 한 여인의 영혼일 뿐이었다. 진짜 배신자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비극의 실타래가 마침내 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너무나도 아프고 서글픈 것이었다. 집무실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격렬하게 흔들리던 집기들도 모두 제자리에 멈춰섰다. 오직 바닥에 주저앉아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김정현 이사장의 거친 숨소리와 충격에 빠진 희빈의 원혼이 내뿜는 희미한 흐느낌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희빈의 영혼은 이전처럼 분노로 이글거리지 않았다. 그녀의 형체는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수백 년 동안 자신을 지탱해온 단 하나의 감정, 좌의정 김진성을 향한 지독한 증오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원수라고 믿었던 사람은 사실 그녀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녀가 충신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그녀의 등에 가장 차가운 칼을 꽂은 배신자였다. 그 엇갈린 진실의 무게 앞에서 그녀의 영혼은 길을 잃은 아이처럼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다. 아니야, 아닐 것이야, 그럴 리가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박민준의 머릿속을 날카롭게 파고들지 못했다. 그저 힘없이 흩어지는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혼란 속에서 괴로워했다. 자신을 죽인 진짜 배신자에 대한 분노보다 자신을 지켜주려 했던 사람을 오해하고 수백 년간 저주했다는 끔찍한 죄책감이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민주는 깊은 연민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희빈이 두렵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넸다. 마마,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마마를 괴롭혔던 그 긴 밤이 끝났습니다. 박민준의 따뜻한 목소리에 희빈의 영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붉었던 눈동자는 이제 본래의 검은 빛을 되찾았고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 그리고 체념의 빛이 가득했다. 그녀는 박민준을 지나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김정현 이사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증오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오해했던, 어쩌면 연모했던 그 남자의 마지막 핏줄이었다. 바로 그때 김정현 이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희빈의 영혼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죄책감, 그리고 조상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희빈의 영혼 앞에 천천히, 그리고 깊이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가 이름 모를 원혼 앞에서 예를 갖추어 머리를 조아린 것이다. 희빈마마, 저의 어리석고 부족한 조상을 대신하여 이 못난 후손이 마마께 100번, 1000번 사죄를 올립니다. 마마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끝내 지켜드리지 못한 저희 가문의 죄를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마께서 겪으셨을 그 기나긴 고통과 외로움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김 이사장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연기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조상이 겪었을 고통과 그로 인해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비극의 역사를 온몸으로 느끼며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었다. 그의 진심 어린 사죄에
희빈의 영혼을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사슬이 툭 하고 끊어지는 듯 했다. 그녀의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박민준도 그 옆에 함께 무릎을 꿇었다. 마마, 제가 마마의 유고를 정성껏 수습하여 경복궁이 내려다 보이는 가장 양지 바른 곳에 편히 모셔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차갑고 어두운 땅속에서 외롭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박민준의 약속은 희빈의 마음에 마지막 위로가 되었다. 그녀를 이승에 묶어두었던 모든 이유, 즉 복수심과 억울함, 그리고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희빈의 영혼이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다. 그 미소는 여전히 슬펐지만 그 끝에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고맙습니다. 이제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따스했다. 그녀의 반투명했던 몸이 눈부신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증오와 한으로 가득 찼던 검붉은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순수하고 따뜻한 빛만이 그녀의 몸을 감쌌다. 그녀의 형체는 점차 희미해지며 수많은 빛의 입자로 변해갔다. 그 빛의 입자들은 집무실 안을 부드럽게 떠다니며 깨진 도자기와 흩어진 책들을 어루만지듯 스쳐 지나갔다. 박민준과 김 이사장은 숨을 죽인 채 그 경이로운 광경을 지켜보았다. 한 맺힌 언혼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마침내 안식을 찾아가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희빈의 형체가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그녀는 박민준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학자님 부디 역사의 그늘 속에 묻힌 저와 같은 작은 이야기들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이내 그녀의 형체는 완전히 사라지고 따스한 빛의 입자들만이 잠시 동안 집무실 안을 맴돌다가 열린 창문을 통해 한 줌의 햇살 속으로 녹아들듯 스르르 사라져갔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독했던 저주도 수백 년간 이어진 비극도 마침내 막을 내렸다. 집무실 안에는 다시 완벽한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 고요는 이전의 것과 달랐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과거와 현재가 화해한 뒤에 찾아오는 평화로운 고요였다. 박민준과 김 이사장은 한동안 말없이 희빈이 사라진 창밖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다. 경복궁의 그림자는 마침내 한 줌의 빛을 허락한 것이다. 희빈의 영혼이 안식을 찾아 떠나간 후 김정현 이사장의 집무실에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박민준 박사와 김 이사장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생존자들처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수백 년간 이어진 비극의 역사는 막을 내렸지만 이제 그 역사를 올바르게 마무리해야 할 책임은 온전히 살아있는 그들의 몫으로 남았다. 며칠 후 대한민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익명의 제보가 한 언론사에 접수되었다. 그 제보 내용은 역사학계에서조차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 숙종시대의 한 궁중 비사에 관한 것이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후궁 희빈의 이야기, 그리고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진짜 배신자 가문이었던 월양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였다. 제보의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물론 그 제보자는 김정현 이사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조상인 좌의정 김진성의 누명을 벗기는 동시에 그의 가문이 희빈의 비극 위에 세워졌다는 부끄러운 진실 또한 함께 세상에 알렸다. 그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대신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는 길을 택했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한동안 큰 혼란에 빠졌지만 결국 묻혀있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롭게 쓰이게 되었다. 그 후 김정현 이사장은 재단 이사장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조용히 세간의 시선에서 사라졌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박민준 박사의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다시 평범한 역사학자의 삶으로 돌아왔다. 그는 약속대로 희빈의 유고를 정성껏 수습하여 경복궁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작은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더 이상 이름 없는 무덤이 아니었다. 슬픈 이의 안식처라는 작은 묘비명과 함께 그는 주기적으로 그곳을 찾아 그녀의 넋을 위로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며 그는 진정한 역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역사란 단순히 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에 기록된 차가운 사실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 기록의 행간에는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그리고 사랑과 슬픔 같은 뜨거운 감정들이 숨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기록된 역사만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역사 뒤에 감춰진 개인의 아픔과 슬픔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의미의 학자로 거듭났다. 그의 연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해졌다. 사건이 마무리된 어느 맑은 가을날, 박민준은 오랜만에 경복궁을 찾았다. 주말을 맞아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궁궐은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아이들은 넓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웃었고 연인들은 아름다운 전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 누구도 이 아름다운 궁궐의 그림자 속에 한때 얼마나 끔찍하고 슬픈 비극이 숨겨져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희빈의 비밀 공간이 있던 후원의 연못가로 향했다. 그를 위협하던 수산한 기운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따스한 가을 햇살과 상쾌한 바람만이 그를 맞이할 뿐이었다. 그는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비밀의 문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이자 교훈으로 남아있었다. 경복궁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모든 건축물은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를 만들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이제 그 그림자는 박민준에게 더 이상 차갑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화려한 빛에 가려진 과거의 아픔을 보듬고 현재와 조용히 화해한 뒤에 고요하고 평화로운 안식처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곳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가슴에 묻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궁궐의 가장 높은 곳에서 웅장한 종소리가 댕하고 울려 퍼졌다.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소리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처럼 맑고 청아하게 가을 하늘 아래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진실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결국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경복궁의 슬픈 비밀은 마침내 안식을 찾았습니다. 역사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수많은 감정과 이야기가 깃든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별꽃 낭독과 함께한 시간 즐거우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은 비밀을 풀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별빛 아래서 다시 만나요.